며느리의 지혜로 치가한 집안. 옛날에 해변가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호라비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지. 그때만 해도 옛날 서당에서 그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도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 그런데 이놈이 머리가 아주 좋았지. 아버지는 따로 벌이가 없어서 바다에서 미역 같은 걸 따다가 팔거나 남의 집품을 팔며 어렵게 살았어. 그런 형편에서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했는데 이놈이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부잣집 아들과 같이 배우게 되었어. 예전에는 한문을 배울 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책을 덮어놓고 강을 원다 하면 열흘 정도 배운 걸 기억해서 외워야 했어.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로 맞았지. 회초리를 버드나무로 만들어서 종아리에 걸쳐놓고 때렸어. 그래서 아랫 종아리 맞은 글이 다르다는 말이 생긴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놈은 아무리 맞아도 잘 외웠어. 그런데 문제는 부잣집 아들들은 공부를 잘 못했단 말이지.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은 대충 공부하고 하인들이 다 떠받들어주니 게을렀어. 반면 이 가난한 집 아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 부잣집 아들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어. 그래서 어느 날 부잣집 아들들이 서로 모여 수작을 벌였지. 저놈 상놈 새끼 없는 놈의 자식이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맨날 회초리를 맞는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결국 서당을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어. 목욕하러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강가로 갔지. 요즘 애들처럼 그냥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단 말이야. 그런데 강물 속에서 갑자기 이놈을 눌러 죽이려고 했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지 같은 놈아, 내가 우리랑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회초리를 맞는다. 그러니 널 죽일 거다. 그렇게 소리치며 이놈을 물에 빠뜨리려고 했어. 그때 이놈이 말했지. 날 죽일 것까지 있나? 내가 서당에 안 다니면 되잖아. 안 갈 테니 그냥 놔줘라. 부잣집 아들들이 묻었어. 정말 안 갈 거지? 인제는 다시 서당에 안 갈 참이니 날 죽일 필요 없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그런데 그놈들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 이놈 새끼 내일부터 서당에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제 이놈이 고민이 됐지. 아버지는 늘 돈 벌러 나가고 없고 밥만 먹고 있으면 혼자 있어야 하는데 서당에 가면 또 죽을 것 같았어. 여기 있으면 저놈들한테 맞아 죽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날로 서당에 가지 않았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지.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간 틈을 타 혼자 옷을 챙겨 입고 거처 없이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한 부잣집에 가게 되었지. 그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술심부름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 그런데 이놈이 원체 머리가 좋았거든. 그 집에도 서당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저녁에 잘 때 그 부잣집 아들과 같이 자게 되었는데 이놈이 가만 보니 부잣집 아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자기가 가르쳐 주게 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았지. 이놈 서당 선생보다 더 잘 가르쳐 준다. 아버지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아이가 선생님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거 잘 됐다. 참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서당에 가지 않고도 부잣집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 그러다 보니 부잣집 아들도 공부가 점점 늘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아이도 나이를 먹고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 그런데 부잣집 주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아무리 봐도 양반의 자식 같다. 그렇지만 그동안 어디서 온 누구의 자식인지 본 적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던 중 그 집에 서당에 다니는 누이가 있었어. 그런데 대감이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똑똑하고 믿을만하니 사위를 삼을 마음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는 대감의 사위가 되었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봄날이었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계절이었어. 마침 집 근처에 강을 건너가면 사람들이 모여 노는 자리도 있고 나무도 많고 꽃도 피어 있는 곳이 있었어. 요즘으로 치면 유원지 같은 곳이었지.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강을 건너 놀러 가게 되었어. 강을 건너려는데 그때 어떤 등짐 장사가 짐을 내려놓고 빨래를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버지였어. 이 아이는 어릴 때 집을 나와 떠돌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녔던 거야. 아버지는 처음에는 서당을 보내며 공부를 시켰지만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자 집안 재산이란 재산은 다 팔아버렸지. 하지만 그마저도 단돈 서너 푼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면서 전국을 떠돌았던 거야.
그러다가 마침 날씨가 따뜻해서 빨래라도 하려고 강가에 들렀는데 바로 그곳에서 아들을 만난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못 알아봤어. 왜냐하면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지금은 대감집의 사위가 되어 있었으니까. 반면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사람 내 아버지 맞다. 하지만 나는 이제 대감집에 장가를 가서 사위가 되었고 살림도 넉넉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면 우습게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살짝 주춤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아침을 먹고 나니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네. 가기 싫으니 그냥 도로 돌아가자. 그럼 그럽시다. 아내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놀러를 나가는 거야. 늘 저녁만 먹으면 혼자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야.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 원래 저 사람이 술도 안 하고 주막집이나 기방에도 잘 안 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저녁만 먹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거야.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저녁엔 꼭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밖으로 나가자 아내는 멀찍이 따라가 봤어. 남편은 강을 건너갔어. 거 이상하다. 강을 건너더니 큰 동네를 지나 한적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내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따라갔어. 골짜기 안쪽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삽작대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어.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영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호롱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남편과 영감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어. 아내는 너무 이상했지.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사람이 저런 영감과 단둘이 앉아 저렇게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몰래 뒤쪽으로 돌아가 봉창으로 살짝 들여다봤어. 구멍을 뚫고 보니까 남편과 영감이 정말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남편이 영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 아내는 깜짝 놀랐지. 뭐야? 이 사람이 부모도 없고 거처도 없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렇게 한참을 엿보다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남편이 밤늦게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 그날 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 그렇지만 아내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어. 대체 저 영감은 누구일까? 남편이 그 사람을 왜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내는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했어. 당신 어디 갔다 왔소? 아내가 묻자 남편이 대답했어. 장내가 노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놀다 왔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물었지. 그 노는 데가 어딘지 내가 봤으니 하는 말이오. 거기서 어떤 영감님하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고받고 하던데 그 영감은 누구요? 이제 남편은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더는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게 말이오. 과거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가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 당신을 만나서 장가를 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며 살림살이 조금 있던 것도 다 팔아 없애고 결국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소.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강을 건너가다가 등에 짐을 내려놓고 빨래를 하던 그 영감 있지 않았소?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요.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 그럼 진작 그런 얘기를 하지. 응? 진작 얘기했으면 되지 않소. 왜 이때까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었소? 아내는 곧장 준비를 했어. 옷도 멋진 것으로 장만해주고 의관과 갓도 멋진 걸 골라서 준비했지. 돈도 있으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말했어. 오늘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남편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옷 한 벌과 의관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가기로 했어.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감이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졌어.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 남편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신부가 시댁에 가서 하는 큰 절처럼 정성껏 절을 올렸어. 그리고 남편도 따라 절을 했지. 그제야 술상을 차리고 대접하며 말했어. 진작이라도 이렇게 알았더라면 내가 벌써 아버지를 찾아왔을 텐데 이제야 알게 되어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말했지. 아버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남들이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니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뒷방에서 편히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 뒷방을 따로 마련해드리고 밥도 따로 챙겨드리면서 살게 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친정아버지가 있었어. 아내의 친정아버지는 양반이었는데 사위가 거린 같은 사돈을 받다고 하면 체면이 깎일 것 같았지. 그래서 며느리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어. 어떻게 하면 친정아버지를 잘 설득할지 고민했고, 비록 글자는 몰라도 예법과 행동범절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한 달 정도 예절을 가르쳤어. 그리고 생각했지. 이제는 괜찮겠다. 사돈 간에 서로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친정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 며느리는 아버지를 모신 후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무개 처음에는 김서방이 부모도 없고 아무 근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 그래? 그럼 모시고 와야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글쎄요,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느 집에 임시로 방을 하나 얻어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이리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옷도 새로 해 입히고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채비를 했지. 그 후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집으로 갔어.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아버님, 친정아버님께서도 사돈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인사도 드릴 겸 함께 가시지요. 우리 친정아버님은 사위를 보셨지만 사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이 오셨으니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갔어. 사랑채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동안 예절을 철저히 배운 덕분에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두 깜짝 놀랐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돈이구나. 친정아버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양반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생각했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끝내면 아쉬우니 사돈을 제대로 대접해야겠다. 친구들도 초청하고 잔치를 한번 크게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어. 잔치를 위해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사소한 것까지 준비했어. 음식도 푸짐하게 하고 좋은 술도 넉넉하게 장만했어.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 학자들, 시조를 부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초청했어. 이제 사당에 100명이 넘게 모였지.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어.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맞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학자들이고 선비들이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셔도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 술도 드시지 마시고 그저 인사만 하시고 대꾸만 하시다가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 꼭 그렇게 하지. 그렇게 당부해놓고 잔치가 시작되었어.